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필승TV입니다. 최근 발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방부는 미국 보잉 항공회사가 거의 17만 달러에 달하는 비용으로 C1 수송기 예비 부품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비누상자의 가격이 최대 150달러로 이는 이전 가격에 비해 거의 8% 인상된 금액인데요. 미 공군은 과도한 지출을 조장하는 보잉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며 보잉은 다시 한번 비판의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올해 보잉은 상업용 항공기 사고가 일어나는 등 수많은 악재가 겹친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 미국 거대 항공기업 보잉의 몰락이 시작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6년 만에 발생한 파업은 주문받은 5,000대의 항공기 생산을 지연시키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떨어지는 매출에 꺼내든 정리해고 계획은 1만 7천 명의 인력 감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항공기업이자 민간 여객기와 군용 항공기를 모두 제작하던 보잉은 21세기에 접어들며 각종 사건, 사고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심지어 2024년에 발생한 항공사고 수치가 그 이전에 발생한 보잉의 모든 사고 횟수보다 더 높을 정도로 보잉은 매우 힘겨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보잉은 민간 항공기 이외에도 F-15 전투기를 비롯하여 EA-18G 그라울러, P-8 대잠 초계기, AH-64 아파치 헬기 등을 생산하고 있는 방산 기업입니다. 따라서 보잉이 흔들린다는 것은 방위산업의 판도 외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중 일부 방위산업은 우리 대한민국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기를 맞이한 보잉의 인력 감축과 파업이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미국의 거대 항공기업이라 하면 록히드 마틴과 보잉을 떠올리실 겁니다. 보잉의 최대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록히드 마틴은 F-22 랩터와 F-35 라이트닝 같은 세계 최고의 전투기를 개발하여 미군의 선택을 받았지만 보잉은 그나마 보유한 F-15마저 점차 노후화되며 시장 점유율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F-15를 전량 대체하려던 F-22가 비싼 가격으로 인해 생산 대수를 감축한 덕분에 미군에서도 지금까지 F-15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보잉은 그나마 F-15 계열의 주요 고객이라 할 수 있는 한국과 일본의 민심마저 놓치고 있습니다. 한국은 1, 2차 FX 사업을 통해 60대의 F-15K를 도입하여 현재는 59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전부터 F-15의 최신 기제인 F-15EX급으로 성능 개량을 준비해왔습니다. 하지만 초기 협상 과정에서 보잉이 제시한 업그레이드 비용은 무려 대당 수백억 수준으로 일반적인 전투기 한 대 가격과 엇비슷한 금액이 필요했으며 여러 차례의 협상을 통해 대당 약 600억 원에 육박하는 가격을 지불하고 도합 3조 4,600억 원을 들여 2034년까지 성능 개량을 완료하는 것으로 결정지었습니다. 최종 협상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럼에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했던 것은 사실이며 한국의 입장에서 이는 말도 안 될 정도로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보잉의 과도한 금액 요구에 아예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정도로 보잉이 제시한 금액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시장에서 평판이 좋지 않은 보잉은 이러한 일들을 거치며 세간에서 기술력은 그저 그런데 가격만 비싸다는 인식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잉이 연속해서 갖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에도 미국 정부가 이를 포기하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잉은 1916년 7월에 창립되어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의 항공기 회사이자 유명 방위산업체입니다. 록히드 마틴, 노스롭 그루먼, 레이시온과 함께 미국의 4대 방위산업체로 손꼽히는 보잉은 B-17, B-52 등 세계 전쟁사에 족적을 남긴 폭격기를 개발했으며 맥도넬 더글라스를 인수하면서 더글라스4가 보유했던 F-15, FA-18 등의 전투기도 이제는 보잉에서 생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KC-46 공중급 유기, E-7 공중조기경보통제기, P-8 대잠 초계기처럼 민항기를 기반으로 개발한 군용 기들까지 다수 성공하며 대표적인 항공 방위산업체로 명성을 떨쳐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 보이는 잦은 사건 사고로 인해 처참한 신뢰도를 가진 기업으로 전락했습니다. 민간 항공기 분야에서는 후발주자로 취급했던 에어버스가 치고 올라왔고 군용 항공기 분야에서도 경쟁자인 록히드 마틴이 지속된 기술 개발로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과 달리 특별한 기술적 혁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보잉에 처한 현실인데요.
특히 방산 분야는 무기의 성능이 곧바로 병력의 목숨과 국가의 안보에 직결되기 때문에 한번 신뢰도가 무너지면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보잉의 기술적 완성도는 그 어떤 항공기업과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였지만 후발주자들의 도전을 제압하기 위해 몸집을 불리는 과정에서 라이벌 기업이었던 맥도넬 더글라스를 인수한 것이 자충수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맥도넬 더글라스를 인수하기 이전까지 보잉은 철저하게 엔지니어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회사였습니다. 현장의 엔지니어들은 열악했던 과거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사소한 사고라도 발생하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개선책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진도 기술적 완성도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기술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변함없는 항공기를 연달아 제작할 수 있게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인수합병을 통해 보잉으로 넘어온 맥도넬 더글라스 출신의 경영진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신의 주머니만을 채우기 위한 경영에 집중했고 엔지니어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기업을 경영하겠다는 마인드로 보잉의 본사를 시카고로 옮겨버렸으며 심지어는 항공기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보고했다는 이유로 품질 담당자를 해고하는 막장 사태까지 발생했는데요. 결국 엔지니어를 중심으로 안전한 항공기를 제작한다는 경영 철학은 사라졌으며 항공기술에 대해 문외한인 경영자들로 회사가 채워지며 보잉이 몰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맥도넬 더글라스 CEO가 보유하고 있던 F-15K 전투기 등을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다수의 전투기 라인업을 보유한 방위산업체로 표면적인 몸집은 키울 수 있었으나 기술적 완성도를 등한시하는 경영진에 의해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신형 전투기는 개발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방위산업체로서의 영향력도 점차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보잉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만 10만 명이 넘는 데다가 록히드 마틴과 더불어 양대 항공기 방위산업체에 속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도 보잉의 자금 지원 요청을 거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미 정부는 보잉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과거에는 항공기 제조업체로서 명성을 떨치던 보잉이 연일 악화되는 과정은 우리 대한민국 방위산업에는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한국 방위산업체들의 오랜 목표인 대미 진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앞으로 한국 방산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 분야에서 미국에 진출한다는 것은 수량과 금액을 떠나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의미를 지닌 일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압도적인 국방 예산과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타국 무기를 도입하는 데 있어 누구보다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더 좋은 무기를 살 수 있는 미국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는 성능과 가격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미국 방산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 때문에 미군에 정식으로 채용되지 않더라도 심사 과정에서 좋은 평가 몇 마디만 흘러나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홍보 효과를 누리는 무기들이 적지 않은데요. 지금처럼 보잉이 계속해서 흔들리는 것은 우리 한국 방산의 미국 진출에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미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 진출을 목전에 뒀다가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로 밀려난 전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카이는 록히드 마틴과 협력하여 미 공군의 T-38 고등운전기 대체 사업에 참여하였으나 기체 성능이 아니라 보잉을 밀어주려는 미 의회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T-7에 밀려난 것인데요. 미 의회는 보잉이 계속해서 흔들리게 되면 경영 악화로 인한 실업자 문제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으며 여기에 F-22, F-35, F-16 등 상당수의 미군 주력 전투기를 납품하고 있는 록히드 마틴의 훈련기 포지션까지 독점하는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보잉이 신규 훈련기를 제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훈련기 입찰 사업의 시기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으며 보잉은 이에 화답이라도 하는 것처럼 전체 사업 비용이었던 163억 달러 중 56%에 불과한 92억 달러만으로 모든 물량을 납품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걸었습니다. 전체 예산 중 절반 수준의 가격으로 항공기를 납품한다는 것은 사실상 덤핑에 가까운 행위인데 보잉을 밀어주려는 미 의회와 어떻게든 사업을 수주하여 경영 악화를 막으려는 보잉의 연합전선 앞에서 카이와 록히드 마틴은 고배를 마실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리는 만무합니다.
보잉의 T7은 사출자석 문제로 인해 1년 이상 양산이 연기되었으며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와 탈출 시스템에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풍동 실험을 생략한 부작용으로 윙락이라는 치명적인 문제까지 발견되었는데요. 윙락에 빠지면 사실상 전투기의 주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탑승한 조종사의 목숨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이며 윙락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면 항공기 기수 아랫부분의 형상을 재설계해야만 합니다. 보잉에선 FBW 소프트웨어를 통해 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무리 기체를 통제하는 컴퓨터 시스템이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기체 설계가 바뀌지 않은 이상 해당 문제를 완전히 개선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개발 지연으로 발생한 손실은 최소 11억 달러 이상, 하나로 1조 5천억 원이 넘어가고 있으며 저율 생산 일정도 한 번 연기되었던 2025년 2월에서 또다시 2026년 4월로 연기되며 총체적 난국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연으로 인해 문제가 계속되는 시점에서 보잉이 경영 문제로 인해 항공기 생산에 더욱 차질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미 공군이 한국에 눈길을 줄 여지를 만들었습니다. 비록 한국은 미 공군의 훈련기 사업에서 실패했지만 미 해군의 훈련기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는 상황입니다. 총 납품 대수는 공군보다 적지만 미군의 제식 훈련기를 납품한다는 타이틀을 획득하기 위해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보잉은 T7을 해군용으로 개량하여 사업에 참여할 의향을 드러내고 있지만 민군을 가리지 않고 터져나오는 각종 문제와 비정상적 경영 실태를 종합할 때 미 정부도 더 이상 무작정 보잉만을 밀어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훈련기의 미국 진출 성공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다룬 10월 1일 영상입니다. 수년 전부터 미군은 훈련기 부족으로 훈련 상황에 적색 경보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힌 채 갑질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은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원만한 협의가 절실한 상황인데요. 오늘은 미국 고등훈련기 사업에 대해 분석하고 한국산 훈련기의 미국 시장 진출 가능성에 대해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중전력에 있어 훈련기의 중요성은 전술기에 버금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파일럿 양성 과정에서 투입되는 수많은 시간과 자본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충분한 수량의 훈련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전투 효율은 급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투기를 가장 많이 보유한 미국은 비용 효율성을 따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군이 보유한 전술기 중 가장 저렴한 축에 속하는 F-16 계열조차도 이미 3,600대 이상 생산됐음에도 여전히 도입 가격이 1,000억 원에 육박합니다. 4.5세대 전투기의 대표 중 하나인 F-15EX 이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군의 저렴한 훈련기 도입은 지속적인 과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돈값 못하기로 유명한 T7A조차도 초기 예비 부품을 포함한 총 무기 시스템 비용이 290억 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훈련기의 성능이 도입 가격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카이가 제시했던 T50 패키지 비용은 대략 320억 원 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T7A 대비 대략 10% 정도 높은 가격이 발목을 잡았지만 성능 측면에선 T7A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습니다. 훈련기 성능이 우수할수록 훈련기에서 전술기로 넘어가는 훈련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 애초에 개발 목표 자체가 원가 절감이었던 T7A는 허점투성이로 세상에 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T7 개발 당시 개발을 주관한 보잉은 세계 거대 항공기 제작사로서 원가 절감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고 함께 개발하던 사브의 설계 간소화 기술까지 추가되면서 최종 양산 예산 단가는 놀라울 만큼 저렴하게 뽑혔는데요. 이 과정에서 제품 개발부터 설계까지 모두 디지털 방식으로 간소화되었으며 항공기 개발의 필수 코스로 불리는 풍동실험조차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개발 시간 단축과 비용 감축이라는 결과를 낸 것인데요. 일반적인 군용기 개발은 10에서 20년이 걸리는데 보잉은 개발 시작 7년 만에 실전 훈련기를 배치하겠다고 자신만만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보잉의 말대로라면 T7은 이미 미국 하늘을 날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미국 공군과 해군은 훈련기 부족 현상을 함께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파일럿 훈련을 받기 위해 짧게는 18개월, 길게는 24개월 이상 순번을 기다려야 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긴 대기 시간으로 인해 사실상 파일럿 양성 기간은 4년까지 늘어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정하지도 않았던 비용인 160억 원 가량을 낡은 T-38 훈련기의 점검 비용에 매년 쏟아붓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훈련기는 안전성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훈련기가 실전과 유사한 환경과 시뮬레이션을 제공할수록 파일럿의 비행기술과 전투 임무 수행에 필요한 전술적 판단과 의사결정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고성능 전술기가 기체 조종에 상당한 숙련도를 요구하는 반면 훈련기는 이름 그대로 비행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며 비교적 안전한 환경에서 파일럿을 훈련할 목적으로 설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T-7A는 초기 개발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지속해서 터지고 있으며 특히 시스템 통합 및 항공기 제어 관련 소프트웨어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또한 무리하게 진행된 디지털 설계와 소프트웨어 통합 방식 때문에 항공기의 비행 제어 시스템에도 불량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분석가들은 T-7A를 실제 훈련 환경에 내보낼 수 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사가 벌어진 원인은 2016년부터 진행된 고등운전기 신규 도입 사업 TX 프로그램 때부터 미국이 무리하게 보잉을 밀어줬기 때문이라는 비판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시 최종 후보에는 보잉사의 T-7A,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록히드 마틴의 T-50이었는데 두 기체가 확연한 성능 차이를 보였음에도 미국이 T-7을 선택한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 T-50이 성능을 추구했다면 T-7A는 저렴한 가격을 경쟁력으로 내세웠습니다. 실제로 보잉이 제시한 금액은 훈련기 350대와 지상훈련 시스템, 정비시설 등을 포함하여 11조 7,500억 원으로 이는 애초에 미국 정부가 책정한 총사업비 20조 8,200억 원의 56%에 불과한 금액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조차도 요구 조건보다 훨씬 많은 훈련기 475대나 구매 덤으로 시뮬레이터 120대 추가 납품이 포함된 가격이었습니다. 결국 T-7A는 얼토당토하는 가격으로 T-50A를 밀어내고 TX 프로그램에 선정되었는데요. 이는 미군의 안이한 선택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모든 문제가 일시에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미 양산을 시작했음은 물론 현장 배치가 시작되었어야 할 T-7A는 여전히 개발 중이며 사출좌석 문제, 비행제어 소프트웨어 문제, 공기역학 설계의 결함 등으로 모든 일정이 무한정 지연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TX 프로그램 자체가 60년이나 혹사당한 기존 훈련기 T-38을 대체하기 위해 시작되었다는 걸 생각하면 미 공군으로서는 그야말로 미치고 팔짝 뛸 일입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T-7A의 수많은 결함 중 가장 문제가 되는 큰 결함은 파일럿의 안전을 위협하는 윙록 현상입니다. 윙록은 항공기가 와류를 통제하지 못해 발생하는데요. 이를 통제하지 못하면 항공기가 상승 하강할 때 어느 특정 각도에 도달하면 기체가 전복되거나 안전성을 잃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만약 T-7A가 민간 항공이었다면 이해할 수도 있는 문제였겠지만 군용기에게 윙록 현상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사실 풍동 테스트만 제대로 했더라면 설계 단계에서 수정할 수 있는 문제였음에도 보잉은 이를 무시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T-7A는 설계 결함으로 탈출 레버를 당길 시 20% 확률로 파일럿의 뇌진탕을 입는 어처구니 없는 결함이 발생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때문에 보잉은 부랴부랴 사출좌석의 폭격량을 줄였지만 이번에는 캐노피 유리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아서 화편에 파일럿이 중상을 입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 내에서는 한국이 350대에 달하는 고등훈련기를 공급할 능력이 없다는 어이없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이 나온 이유는 KF-21 보람의 양산을 진행 중인 카이가 대규모 프로젝트를 2개나 병행하는 것은 버겁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항공우주산업의 행보를 지켜본 우리의 입장에서 이러한 비판은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요. 한국의 항공기 생산 능력은 이미 여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이력이 있으며 전량 미국에서 생산될 예정인 T-50의 경우 생산시설이 미국 내에 구축될 것이기 때문에 카이의 국내 생산 부담과는 무관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한국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T-50A는 전량 미국 내 생산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자국 생산 원칙의 미국 요구를 충실히 따르는 중요한 경쟁력 중 하나입니다. 록히드 마틴은 미국에서 대규모 생산 라인을 구축할 충분한 시간과 자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TF-50의 생산에 있어 중요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동시에 확보한 상태에서 미 해군 고등운전기 사업에 더욱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의 자국 생산은 미국 정부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카이와 록히드 마틴의 협력은 미국 방산계에서 강력한 신뢰성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은 고등운연기 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2년이나 미루면서 대규모 적자를 보고 있는 보잉에게 또 한 번의 회생 기회를 주었는데요. 당연하게도 이는 보잉이 T7A의 문제점을 해결할 시간을 벌어주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T7A가 지닌 근본적인 결함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의 보잉 봐주기가 한국에게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견이 분분했던 대규모 프로젝트의 마감 시한이 정해지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고, 이에 따라 기술 개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 주장의 주된 요지입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력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TOCP라는 플랫폼으로 보잉의 T7A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안정성을 제공할 능력을 지녔습니다. 또한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는 미군과 오랜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시장에서 보다 강력한 신뢰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이번 프로젝트에서도 중요한 경쟁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한국의 미 해군 고등운연기 사업 자체를 역전시킬 것이라는 주장도 근거를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T7A가 보여준 결함과 원가 절감 중심의 개발 전략은 보잉의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한국의 TF-50은 기술적 안정성과 미국 내 생산이라는 강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로키드 마틴과의 협력을 통해 카이는 미국 내 생산 체제를 완벽하게 구축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KF-21 보라매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이번 사업에서 한국 방산 역량이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요소가 됩니다. 미 해군 고등운연기 사업은 한국의 큰 도전이자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 내에서는 한국의 생산 능력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하지만 오히려 한국이 스스로 기술력과 신뢰성을 증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미국과 일본이 함께 훈련기 개발을 시작하지 않았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오히려 일본에서 한국산 훈련기 도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와 화제입니다. 현재 일본은 T4 훈련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퍼 훈련기는 가와사키 중공업, 미쓰비시 중공업, 후지 중공업이 협력 제작한 일본 자체 생산 고등 훈련기입니다. T4는 아음속 제트기로 최고 시속은 양마하 0.9로 마하 1을 돌파를 하지 못하는 기체입니다. T4 훈련기는 1985년에 첫 비행을 마치고 1988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갔는데요. 현재까지 모두 212대가 생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양산을 시작한 지 오랜 시간이 흘러 현재 기체가 심하게 노후되어 일본 항공자위대는 전투기 조종사 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9년에는 T4 훈련기 엔진 한쪽이 정지해 긴급 착륙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또한 보유 중인 일부 훈련기에서는 정비가 완벽하게 완료된 상태에서도 출력이 나오지 않는 등 노후화로 인한 심각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그래서 5년 전부터 일본 방위성과 항공자위대 내에서도 차세대 고등운연기 개발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F-35A1을 147대나 도입하면서 예산 문제로 차세대 고등훈련기 개발은 후순위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게다가 일본 내에서는 2030년대 중반 퇴역 역할 F-2 전투기를 대체할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바로 F-3가 그 대상이었는데요. F-3 개발비에는 1.4조엔 한화 약 12조 4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차세대 전투기에 수많은 비용을 투입한 일본은 차세대 고등훈련기 개발을 차일피일 미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후화된 T4가 5세대 전투기인 F-35 훈련에 대응하기 힘들어지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추가적인 차세대 전투기를 만들더라도 훈련이 되지 않을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에 일본은 후속 훈련기 선정을 미룰 수 없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 대한민국의 T-50 고등훈련기를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입니다. 물론 일본과 한국은 동맹국이나 미묘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이는 심각한 사안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나름대로 T-50에 군침을 흘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78년기는 카이와 로키드 마틴이 공동 개발한 만큼 로키드 마틴의 F-16을 많이 참고해 만들었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도 F-16의 후속 기종으로 출시된 다목적 전투기인 만큼 T-50이 기종 전환에 유리한 훈련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대한민국의 T-50을 도입하기에는 한일 관계 등 다양한 제한 요소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대한민국의 T-52 주력 전투기 F-35 전투기 조종사 양성에 최적화된 보도 운영기라는 사실에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한민국의 T-50 훈련기는 이미 세계 각지에 수출된 후 도입한 국가마다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성공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T-50을 도입한 국가들만 봐도 폴란드, 필리핀, 이라크, 말레이시아 등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누가 봐도 일본으로서는 자존심 굽히고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뛰어난 성능에 적합한 훈련기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던 중 일본이 대한민국의 최우식과 이탈리아의 M346 그리고 미국의 T7을 최종 후보로 결정한 후 차세대 훈련기 도입 사업을 진행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이 생각 없이 그저 연막작전을 펼치며 찔러보기를 하는 듯 보였습니다. 사실 한일 관계를 생각하면 대한민국이 T-50을 일본에 판매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일본이 T-50을 장바구니에 넣어둔 건 그 월등한 성능을 이용해 경쟁자인 M346이나 T7의 가격을 낮춰보려는 꼼수로 보였습니다. 무기 도입 사업에서는 꽤 흔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일본은 실제 대한민국에게 접근했는데요. 2023년 말 일본의 방위성 관계자가 대한민국 측과 접촉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싱가포르 에어쇼에서도 일본 방위성 간부와 2차례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결국 자국 내 유력 언론을 통해 차세대 훈련기 도입 사업은 미국과 공동개발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일본이 훈련기의 후계 기를 미국과 손잡고 공동개발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조정하고 있으며 결과는 이번에 열리게 될 미일 정상회담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여전히 앞과 뒤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일본입니다. 그런데 T-50 대신 언급된 훈련기가 확인되자 우스움을 감출 수 없는데요. 바로 보잉의 T-7A가 일본 훈련기 도입 사업의 유력 후보로 오른 것입니다. 사실 T-7A 레드호크는 개발에 심각한 난항을 겪고 있으며 한화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T-7 시제기에서는 비상탈출 시스템을 비롯해 조종사들에게 위협이 될 만한 심각한 결함들이 발생했습니다. 2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도 결함의 실마리를 찾아내지도 못한 채 개발이 엿가락처럼 늘어지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누가 떠밀지도 않았는데 T-7이라는 불구덩이에 스스로 걸어가고 있는 꼴인데요. 보잉의 T-7은 개발이 언제 완료될지도 개발이 완료될 수 있을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이미 예정된 기한을 2년이나 넘겨버려 천문학적인 규모의 개발 비용도 추가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보잉과 손을 잡게 된다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추가 개발비를 일본이 부담하는 식의 보잉의 지갑으로 공동개발에 참여할 수도 있는 형국입니다. 일본이 얼마나 훈련기 교체가 시급했으면 보잉이라는 썩은 동아줄을 잡았을 때 아쉽기도 하면서도 보잉의 입장에서 보면 천문학적인 손실로 힘들어하던 차에 호구 하나 잡았으니 보상 상주하는 관계로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보잉이 금전적으로 힘들어하는 타이밍에 일본 정부가 3번의 개발의 막차를 타게 되면 생기는 이익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로 3번의 일본 현지 라이선스 생산입니다. 일본 항공자위대 필요에 맞게 개조하면서도 미 공군과 높은 수준의 호환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일본판 레드업, 즉 3번의 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라이선스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미 공군조차 보잉을 신뢰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잉은 미국 내 여론도 썩 좋지 않은 실정입니다. 민간 항공기와 군용기들의 연이어 결함이 터지면서 보잉은 브랜드 이미지에 커다란 타격을 입은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자국의 부정적인 여론을 뒤로한 채 보잉의 구원자로 나서려는 상황이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확실한 것은 일본의 선택지도 미국의 선택지도 보잉의 T-7과 한국의 T-50이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보잉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향후 미국과 일본의 훈련기가 한국산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동안 미국의 갑질을 견뎌온 대한민국이지만 이제는 미국과의 합작품으로 미군의 전투기를 납품하며 다시 한번 방산강국의 발판을 다져나가야겠습니다.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